2021년 2학기 첫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이 교과목을 통해서 통계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통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통계학의 언어가 되는 확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우선 통계학과 자료 분석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요. 이걸 배우고 나면 2장에서 확률에 대해서 배우고 그 3장 뒤부터 해서 이제 통계학적인 언어로 점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통계학과 자료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통계학은 불확실성과 변동에 대응하는 어떤 과학적인 판단을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통계학이라는 것은 표본을 조사를 해서 표본 조사에서 얻은 결과로부터 모집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전체의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표본이라고 하고요. 그 표본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의 대상 전체가 되는 모집단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표본을 조사해서 모집단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불확실하지요. 그래서 표본 조사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모집단에 대해서 과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통계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통계학을 또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통계학은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분석,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통계학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있고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자료를 요약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이미 기존에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기존에 있는 자료로부터 우리가 표본을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본 추출법을 가지고 표본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죠. 신차를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차에 충격 실험을 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기존 자료는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신약 개발을 했다. 새로운 두통약이 개발되었다. 그렇다면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새로운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자료가 없을 때는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실험 계획법과 표본 추출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얻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니까 우선은 그것을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자료를 요약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술통계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그 요약하는 과정, 즉 기술통계학에 속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자료를 놓고 평균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분산을 계산해 본다든지 분산의 루트 시음값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지 또는 범주형 자료일 때는 이 자료의 비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 자료의 비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교과목을 통해서. 자, 그럴 때 이런 값들을 구해볼 수 있고요. 그럼 대충 정리가 되겠죠? 그것을 또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된 이 값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래프는 이제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상대 비율 같은 거, 상대 도수, 이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또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히스토그램의 극한이 되는 이 곡선이 분포 곡선이 되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그 자료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분포 곡선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뒤에서 이제 배울 텐데, 우리가 상자 수렴 그림 하는 것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대충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서 상자 수렴 그림, 이건 뒷시간에 배울 거고요. 또는 줄기 잎그림, 이것도 뒷시간에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본다든지 이렇게 자료를 요약하는 것을 기술 통계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약된 자료를 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요약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조사해서 자료가 이렇게 요약됐고 그 표본의 통계량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모수의 분포도 이럴 거다. 이럴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분석,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이런 통계학은 추론 통계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Inferential Statistics.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통계학은 크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분석 및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고 요약하고 분석 해석할 거냐라는 거니까 그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부가 되는 표본 조사를 하고 그 표본 조사로부터 전체를 추정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통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되는 것은 당연히 모집단과 표본이 되겠죠. 표본은 우리가 조사를 할 거고요. 그 표본 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에 관한 것은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을 조사해서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 전체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다. 추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라는 것으로, 즉 확률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확률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전체의 집합, 그 집합을 모집단이다.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모집단이라는 것은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가 되는 모집단의 부분 집합, 그것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일부가 되는 표본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 조사로부터 모집단을 추정하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용어를 또 설명을 할게요. 조금 전에 봤듯이 모집단에 대해서 그 모집단의 정보를 숫자로 나타낸 특성치들이 있었죠. 조금 전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런 값들을 얘기했었죠. 이렇게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숫자로 표현했을 때 그 수들을 모수 이렇게 부릅니다. 모수라고 부르고요. 그 영어로는 이제 parameter라고 합니다. 변수라는 뜻도 있는데 통계학적으로는 모수라고 부릅니다. 그 모집단에 있는 어떤 정보의 특성을 숫자로 나타낸 변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수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관심 있는 것이 주로 평균,
분산, 표준편차, 비율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모집단에 대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고 표본에 대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 봤다면 그 모집단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서 모집단 이걸 다 얘기하지 않고 모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해서 모평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의 평균 그런 뜻입니다. 예, 모집단의 평균은 모평균이라고 쓸 거고요. 기호도 다르게 사용할 거예요. 그리스 문자로 모평균은 뮤라고 쓸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모집단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이란 뜻인데 모분산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거고요. 모분산은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 그리고 제곱을 써서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모집단의 표준편차, 모집단 표준편차 이것을 모표준편차 이렇게 부르고요. 모표준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비율, 모집단 비율 이것을 모비율 이렇게 부르고요. 모비율은 영문자로 씁니다. 소문자로 P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확률 변수가 되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확률 변수가 되면 대문자, 그 값은 소문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그 값이다라는 뜻으로 소문자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영문자로 P라고 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표본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계산했을 때 표본에 대한 정보를 숫자로 나타내는 특성치는 통계량, statistics,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것을 표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표본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다르게 기호를 씁니다. X 바라고 써요. X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하나 올리시면 됩니다. X 바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것은 표본 평균이다라는 뜻입니다. 표본의 분산은 표본 분산하고 부르고요. 이것도 모집단하고는 다르게 표기를 합니다. S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영문자로 S 제곱. 나중에 확률 변수가 되면 대문자로 쓰시면 되고 그 값은 소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그건 뒤에서 또 배우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영문자, 소문자로 S, 값을 표기할 땐 소문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표본 비율은 우리 모 비율을 P라고 썼었죠. P, hat 이렇게 꺾은 이 표시를 해서 모자처럼 생겼다라는 뜻으로 hat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P, hat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 값을 계산해 봤을 때 이런 모수를 표기하는 것은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우선 모평균 뮤,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그리고 영문자를 가지고 모비율은 P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은 표본 평균은 X바,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 표본 비율은 P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수와 통계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모수, 통계량 그중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보니까 모집단이건 표본이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 무표준 편차는 시그마. 표준 편차를 제곱하니까 분산이 됐죠. 실제 그렇습니다. 평균도 표본 평균, 그 표본도 표본 분산 S제곱이라고 썼죠. 표본 표준 편차 S라고 썼어요. 표본 표준 편차 S를 제곱하니까 표본 분산 S제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이건 표본이건 즉 그걸 수치로 표현한 모수건 통계량이건 분산과 표준 편차의 관계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것이 표준 편차예요. 다시 얘기하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이제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추론 통계학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추론 통계학에 가면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가라는 것이 그 통계량에 관한 이론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료가 어떤 종류의 자료냐에 따라서 그 따라가는 그 분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통계학 서적을 보면, 일반적으로 통계학 서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 교과목에서 소개하는 이런 자료의 분류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분류하는 그런 통계학 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는 그런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수업에 필요한 정도만큼만 자료를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해서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서 얻은 그런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해서 이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분류를 할 텐데요. 데이터는 크게 범주적인 자료와 수치적인 자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이게 우리 교과목에서 필요한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거고요. 범주적인 자료는 뒤에 가서 따로 통계량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고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 건지 따로 또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가 하는 것은 뒤쪽에서 소개가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수치적인 자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범주적인 자료와 수치적인 자료, 말 그대로입니다. 범주적인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고 갖고 있는 어떤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카테고리, 범주라는 게 카테고리예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자료를 얘기해요. 해서 수치적이지 않고 그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자료를 범주형 자료, 카테고리컬 데이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수치적인 자료는 말 그대로 그 자료의 특성을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적인 자료는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 범주적인 자료는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료. 이렇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적인 자료와 범주적인 자료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치적인 자료라는 것은 그냥 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이 수로 지금 표기되고 있죠. 그것처럼 어떤 자료가 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키를 조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죠. 당연히 그 자료라는 것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될 거고요. 그 남성의 키를 재면 이제 수치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키가 175cm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키를 175 이렇게 수로 표현하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180cm다. 그러면 그 사람의 키는 18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 이런 자료는 전부 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175, 18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치적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몸무게 이런 것도 수치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 또는 어떤 가정의 자녀의 수 어떤 가정은 자녀가 두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수로 표현하면 2가 되겠죠.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부부만 있다 그러면 거긴 자녀가 없으니까 0으로 표현되겠죠. 이렇게 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해서 한 가정의 자녀의 수를 조사했다. 그러면 수로 표현되니까 그 자료도 수치적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럼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범주형 자료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혈액형이 어떤 분포를 갖는가 조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A형, B형, AB형, O형 이런 식으로 범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4개의 범주로 구분이 되겠죠.
해서 A형이 몇 명, B형이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혈액형을 조사한다 그러면 범주형 자료가 되고요. 마찬가지 색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했어요. 그럼 대부분 갈색이죠. 그렇죠? 그렇게 또 미국 사람의 머리 색깔을 조사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는. 그러면 검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을 수 있고 금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은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색깔 같은 그런 자료는 범주형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 상태, 병원에 갔을 때 건강 상태를 분류하는데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양호하다, 불량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역시 범주형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성별, 남성, 여성,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성별도 범주형 자료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수치적인 자료와 범주적인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수치적인 자료를 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에 대해서 제가 예를 아주 간략하게 들어줬었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범주형 자료라는 것은 크기나 양을 나타내지 않은 숫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 고객이 그 상담원의 그 친절도 이런 것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2, 3, 4, 5번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크기나 양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숫자도 범주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1번이라는 것은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5번 하는 것은 매우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불친절 또는 매우 친절 이런 것을 수로 표현한 것뿐이지 그것을 물론 점수가 이제 높은 것을 이렇게 점수로 준다 그러면 그것이 크기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숫자만 사용한다. 그러면 범주형 자료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썼을 때에는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는 기호 또는 문자로 나타내는 그런 자료를 범주형 자료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혼 상태 얘기할 수 있죠. 기혼이다, 미혼이다. 이렇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혈액형, 이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A형, B형, O형, AB형. 그렇죠? 또는 OX로 표기하는 시험 문제의 답. 그럼 당연히 O와 X 두 개의 범주를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범주형 자료가 되고요. 마찬가지 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 대통령 선거에 네 사람의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네 개의 범주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 이것도 범주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범죄가 증가하는데 범죄의 숫자가 증가를 하는데 무기를 소지한 범죄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범죄 이렇게 범죄 유형을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무기를 소지한 경우, 소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개의 범주로 범죄의 유형을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개의 범주를 갖는 범주형 자료가 되겠죠. 그렇죠? 성별,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고요. 사람의 머리 색깔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범주형 자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치형 자료 이것도 조금 전에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사람의 키, 사람의 몸무게, 한 가정의 자녀의 수 또는 특정 시간의 버스 승객의 수 특정 시간 버스 승객의 수를 조사를 해서 그 버스 운행을 맡고 있는 그 업체에서 그 버스 배차 간격을 조절하려고 한다. 그럼 이런 것들 조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특정 시간 버스 승객의 수 이건 숫자로 표시가 되니까 수치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형광등 또는 전자제품 이런 것의 수명 수명을 1년 단위로 표시한다 그러면 1, 2, 3, 4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개월수로 표시하는 그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수치형 자료가 되고요. 역시 100m 달리기에서 내가 뛰어간 그 시간, 100m를 내가 12초에 끊었다. 그러면 12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초 단위로. 이렇게 시간, 그것도 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치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려운 거 없었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 수치형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수치형 자료는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될 수 있어요. 연속형 자료와 이산형 자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수치형 자료를 연속형 자료다 또는 이산형 자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나중에 거기에 맞는 분포를 사용할 거예요. 연속형 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료에 나타난 수가 어떤 한 구간에 있는 모든 수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자료에 나타난 수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수하고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이산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연속형 자료는 전자제품의 수명, 예를 들어서 수명을 휴대폰을 샀을 때 그 휴대폰을 1년 사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2년 쓰고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휴대폰을 샀을 때 그 휴대폰의 수명이 1년, 2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1년 쓰고 고장이 나던가 2년 쓰고 고장이 나던가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사이에 모든 값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1년 6개월을 쓰고 고장이 날 수도 있다. 그럼 수명이 1.5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또는 1년 2개월을 쓰고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년 8개월을 쓰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1년 8개월하고 20일 정도를 더 쓰고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시간 단위도 뭐 1년 8개월, 20일, 그리고 몇 시간, 몇 분, 몇 초 이 단위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제품의 수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수가 그 제품의 수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자료를 연속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100m 달리기에서 기록된 시간도 그렇죠. 12초에 들어올 수도 있고 13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이,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이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으로 표시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그 시계를 가지고 잰다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 체중, 길이, 그리고 사람의 키 이런 값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키도 170cm와 180cm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아주 정확한 자를 가지고 사람의 키를 측정을 했다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값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값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10사람만 계산한다 그러면 10개 수로만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가 딱 10개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다 계산될 수 있는 것들은 연속형 자료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은 연속형 자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값이 연속적으로 다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값들이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은 연속형 자료로 다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명, 시간, 체중, 길이, 키 이런 값들, 이런 값들은 연속형 자료라고 취급을 합니다. 반면에 이산형 자료, 이산형 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산적이다, discrete, 셀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셀 수 있는 측정값이다라는 뜻이고 셀 수 있다라는 것은 번호를 붙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전체에 집합하고 1대1로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면 네, 아까 그 자료 분류할 때 예를 들었었지만 한 가정의 자녀의 수 없을 수 있고요. 0, 한 명일 수 있고요. 두 명일 수 있고요. 3, 4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수가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녀의 수기 때문에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수 전체의 집합과 1대1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즉 번호를 붙일 수 있는 예, 이런 자료는 이산형 자료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 어느 도시의 하루의 교통사고 건수, 그 도시에서 오늘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을 수 있고요. 한 건 있을 수 있고 두 건 또는 세 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건너뛰면서 자료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산형 자료. 또한 어떤 지역에 1년 동안 화재 건수 10건이 있었다, 20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예, 표기를 할 수 있죠. 예, 역시 이산형 자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어느 휴대폰 통신사의 하루 통화량. 예, 하루 통화량이 뭐 10,000건이 있었다. 예, 또는 20,000건이 있었다. 예, 이렇게 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건너뛰면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산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는 승객의 수. 마찬가지죠. 예, 한 명도 없는 빈 택시가 있을 수 있고 한 명 타고 있는 택시가 있을 수 있고 2명, 3명 이렇게 건너뛰면서 표시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산형 자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중에 연속형 자료는 어떤 통계량을 쓰고 그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고 예, 그리고 이산형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통계량들이 있고 그것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예,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얘기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예, 평균 그리고 중앙값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료의 중심 위치를 표현하는 값입니다. 자료의 중심 위치를 표현하는 값은 평균이 있고요. 예, 중앙값이 있고요. 그리고 최빈값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선 평균과 중앙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 예제 1.1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이 표에 예,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조사를 해서 얻은 자료냐 하면 붉은 떡갈나무 묘목 10그루씩 2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이쪽에 10그루, 이쪽에 10그루. 예, 그런데 한쪽은 질소를 함유시키고 또 한쪽은 질소를 함유시키지 않았어요. 질소 없이 온실에다가 심었습니다. 그 밖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피솔리투스 틴토루스라는 균류를 함유했어요. 그리고 나서 140일 후에 그 줄기의 무게를 측정을 했어요. 그 자료를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예, 무질소일 때 10그루의 자료, 예, 140일 후에 측정된 줄기 무게 0.32부터 해서 0.43까지 질소를 함유시켜서 온실에 이렇게 심었을 때 140일 후에 측정된 줄기의 무게 0.26부터 0.46까지였어요. 자, 이런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갖다 놓고 평균과 중앙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우선 평균과 중앙값이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 정의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우선 표본 자료가 있을 때 그 표본 자료가 이렇게 n개의 자료가 있다고 해볼까요? x1, x2, xn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자료는 x라고 표현했고 첫 번째 것은 1, 두 번째 것은 2 이렇게 번호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표본의 관측값이죠. 우리가 얻은 자료 x1부터 xn까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이 n개의 값, n개의 값, 여기 한 개, 두 개, n개가 있죠.
예,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이 수는 이 표본 자료의 개수예요. 그렇죠? 이것을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표본 크기.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럴 때 크기가 n인 표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수로 표현됐을 때 이 표본 자료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평균입니다. 이 값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 아까 기호를 소개했죠? x바라고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x바는 이 자료 x1부터 xn까지를 다 더해요. 예, 이걸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예, 계산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n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n,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시그마 기호를 가지고 표기를 한다면, 예, i는 1부터 n까지 xi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눴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xi, 예,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평균, 표본 평균, 표본 자료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얻었던 그 자료를 볼까요? 무질소일 때 우리가 그 줄기의 무게를 140일 후에 측정한 이 값이 있어요. 질소를 함유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열구로 조사한 값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평균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제 1번. 무질소 자료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금방 얘기한 대로 0.32부터 0.43까지 다 더하고 n으로 나눠주면 되죠. 10그루니까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x바, 표본 평균이에요. x바는 10분의 0.32 플러스 0.53 플러스 0.28, 0.37, 0.47, 0.43, 0.36, 0.42, 0.38, 0.43 예, 이렇게 0.32부터 0.43까지 10개의 값을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이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0.399가 나오네요. 어렵지 않죠? 자, 예제 2번. 질소 자료의 평균값을 구해라. 똑같아요. 질소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10개의 자료를 0.26부터 0.46까지 0.26부터 0.46까지 다 더하고 개수가 10개니까 마찬가지로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표본 평균이니까 x바라고 쓸 거고요. 그걸 계산하면 0.565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표본 평균 어떻게 계산하냐? 자료의 값을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눈다. 어렵지 않죠? x바라고 표현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n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n. 예, n개의 자료를 다 더하고 n으로 나눠준 거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자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예, 평균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딱 그 중앙값을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값을 딱 얘기해 주는 건데 그 평균뿐만 아니라 중앙값이라고 부르는 값도 있어요. 예, 평균은 mean이라고 하고요. 중앙값은 median이라고 합니다. 예, 중앙값이라는 것도 중심 역할을 해요. 예, 해서 평균과 중앙값은 우리가 중심 측도라고 불러요. 중심 측도에는 평균과 중앙값과 아까 얘기했던 최빈값이 있습니다. 최빈값, 예, 최빈값은 영어로 mode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최빈값은 뒤에서 또 따로 배우게 됩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평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 어렵지 않죠? 예, 중앙값이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중앙값은 자료를 가장 작은 값부터 번호를 붙입니다. 최소값을 x1하고 쓸 거고요. 가장 큰 값을 제일 마지막에 쓰면 되겠어요.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쓴 거예요. 순서대로 정렬을 하셔야 돼요. 순서가 엇갈려 있으면 중앙값이 잘못된 값이 구해질 수 있겠죠. 예, 순서대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 놨을 때 이걸 가지고 중앙값이라는 것은 x 틸드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물결무늬는 틸드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x 틸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예, x 틸드라고 표기를 할 텐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수도 있고요. 짝수개일 수도 있어요. 홀수개가 되면 딱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입니다. 가운데 값. 그 가운데 값이 개수가 홀수개니까 딱 한 개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가운데 값을 선택하면 되고요. 만약에 개수가 표본의 크기 n이 짝수면 그렇다면 가운데 값이 두 개가 되죠. 가장 작은 것부터 이렇게 세왔을 때 중앙 위치, 그리고 가장 큰 값부터 셌을 때 중앙 위치. 개수가 짝수개니까 딱 반반씩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해서 가운데 값이 두 개다. 가운데 두 값이 있어요. 그 두 값에 숫자적인 평균이에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두 값의 평균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기호로 표기를 하면 n이 홀수다 그러면 딱 가운데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찾는 것은 그 가운데 값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값을 1번, 가장 큰 값을 n번이라고 표기하면 당연히 가운데 되는 그 값은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번호가 붙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료가 홀수개로 11개가 있었다면 중앙에 있는 수, 딱 가운데 있는 수라는 것은 거기다 1 더하면 12가 되고 2로 나누면 6이 되죠. 해서 6번째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홀수면 그걸 번호를 붙이면 x 2분의 n 플러스 1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값이 x 틸드가 되고요. n이 짝수가 되면 가운데 있는 수가 두 개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수가 작은 것부터 세면 가운데 위치에 놓이는 것이 2분의 n번째 오게 되고요. 그렇죠? 제일 큰 것부터 세면 가운데 있는 것이 2분의 n에다가 1 더한 값, 이 번호가 붙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짝수계로 12개가 된다 그러면 가운데 값은 6번째 하고 7번째가 되죠. 그래서 6번째 수와 7번째 수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짝수가 되면 가운데 두 값이 있고 그 두 개의 평균을 낸 거니까 그 평균을 낸 그 수라는 것은 실제 자료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값이 우연히 같은 수로 표현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평균도 있죠. 똑같은 그 수니까. 그렇죠? 하지만 평균을 낸 그 수는 자료에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도 그것을 중앙값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로 표현하면 그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이니까 x 틸드는 2분의 x 2분의 n 플러스 x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 측도라고 부르고요. 중심 경향 측도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중심 경향 측도에는 평균값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최빈값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 경향 측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중앙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오른쪽 표의 자료에서 무질소의 경우하고 질소의 경우 표본의 중앙값 x 틸드를 구해라 그랬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무질소일 때 10그루에 대해서 우리가 140일 후에 그 줄기를 측정해 본 그 무게, 그 값하고 질소를 함유했을 때 측정한 값, 이 두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무질소의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질소의 경우부터 이 자료를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정렬하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정리를 해보면 이 중에 가장 작은 수 볼까요? 여기서 제일 작은 수가 0.28이네요. 그렇죠. 0.28. 그 다음에 작은 수를 보면 0.32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작은 수를 보면 0.36이 있고요. 그 다음 작은 수가 0.37이 있고요. 그 다음 0.38. 그렇죠. 그리고 0.42가 있고요.
0.43이 두 개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0.47이 있고 0.53이 있네요. 예, 이렇게 순서를 정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정렬하면 0.28부터 가장 큰 0.53까지 이렇게 예,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순서대로 늘어놓으니까 0.28이 첫 번째, 0.32가 두 번째, 0.36은 세 번째, 네 번째는 0.37, 다섯 번째가 0.38 이런 순서로 놓입니다. 그렇죠?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표본의 크기는 10이니까 짝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운데 두 값이라는 것은 10개의 가운데 두 값, 다섯 번째 수와 여섯 번째 수. 그렇죠? 제일 작은 순서로 다섯 번째, 제일 작은 순서로 여섯 번째.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0.38과 0.42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예, 중앙값 이것은 두 개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x tilde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기호로 표기를 해보면 2분의 x 2분의 n 플러스 x 2분의 n 플러스 1 이걸 계산한 겁니다. 예, x 2분의 n 다섯 번째가 0.38 x 2분의 n 플러스 1 여섯 번째가 0.42 해서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그 평균이 되죠. 그래서 중앙값은 0.4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질소의 경우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질소의 경우도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정렬하셔야 되고요. 자료를 보시면 가장 작은 수가 0.26 그렇죠. 해서 0.26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큰 수는 이 중에 0.86이 제일 크네요. 그렇죠. 0.86까지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돼요. 해서 0.26, 0.43, 0.46, 0.47, 0.49, 0.52, 0.62, 0.75, 0.79, 0.86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렇죠? 역시 표본의 크기 n은 10이니까 짝수고 그렇다면 중앙값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평균이다. 그렇죠?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작은 순서부터 정렬해서 다섯 번째는 0.49, 여섯 번째는 0.52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x 2분의 n은 0.49, x 2분의 n 플러스 1은 0.52.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평균이 중앙값 x tilde다. 그렇다면 0.49와 0.52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앙값은 0.505가 됩니다. 예,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예, 첫 번째 시간을 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예, 뒷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학습 영상을 예,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예, 자료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